네, 국회는 오늘 대정부 질문 이틀째를 맞아서 경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갑니다. 또 헌재에서는 예정했던 마지막 8번째 재판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격 토론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 어제는 그 대정부 질문에서 되게 이제 12.3 기염 사태와 관련해서 여야의 어떤 그 날선 그런 그 질문이 좀 많이 쏟아졌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셨습니까? 저는 당연히 언론의 관심이 상당히 많았고, 예. 여러 가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이거에 대해서 공방을 치열하게 했던, 성일종 의원이 이제 현재 국회 국방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일종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이 곽정근을 회유하고 답변을 연습시켰다. 예. 이것을, 김현태 707 특임단장을 공식 면담을 통해서 예. 확인을 했다. 예. 이렇게 그런 어떤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을 국회에서 예.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 가지 또 면책이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지만, 여러 가지 지난 12월 6일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일어나고 해제되고 예. 3일 뒤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곽 전 사령관을 회유에 나섰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도 보면은 김병주 TV를 통해서 곽 전 특전사령관이 그때 당시에 배려모를 썼던가요? 하여튼 이렇게 군복을 입고 네. 유튜브에 출연하는, 그때 저는 이렇게 상당히 현역 군인들이 이렇게 외부적으로 언론의 기고문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는 상부에 허가를 받고 하는데, 예. 이때는 워낙 비상 시국이어서 그런지 직접 나와서 유튜브에 출연하는 것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랬다는 겁니다. 예. 김병주 의원이 항의 방문 형식으로 갈 테니 자연스럽게 유병소로 나와서,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미리 질문을 불러주면서 답변을 준비시키고 출연을 해서 답변을 유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회의 시간이 1시간 30분이었고, 네. 이상엽 전문위원과 부승찬 의원과 함께 리허설을 했다. 이런 어떤 폭로를 한 것이 저는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내용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방적인 그런 주장 제기고, 이제 회유 의혹을 제기한 건데, 어쨌든 당사자들은 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제 또 반박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주장이 네네. 좀 주목이 됐다 말씀하셨고요. 예. 어제는 아무래도 탄핵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고, 예.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가지로 질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온 분들도 대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얘기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정치 분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많이 지적이 돼서 그것도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계엄 관련된 부분이나 또 그다음에 탄핵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헌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행동을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질타, 이런 부분들이 의미 있는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있을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도 한번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헌재가 예정됐던 8번째 기일을 이제 진행 중이죠.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이런 분들을 이제 상대로 신문이 이어지는데, 오전에는 조태용 국정원장에 대해서 신문이 주로 이제 이어졌고, 그리고 이제 오늘 김형두 재판관이 직접 또 신문한 그런 내용,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제 속보로 나오고, 조태용 국정원장을 상대로 해서는 이제 당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참석 경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관 신문이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 3월 말 4월 초에 있었다는 이제 삼청동 안가회동.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관의 질문이 좀 속보로 이렇게 이제 계속 나오고, 큰 맥락은 좀 알기가 좀 어렵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속보로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홍장원 전 1처장의 메모와 체포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체포조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쪽지에 나오는 체포 명단을 보고받은 적 없다. 예.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했고, 그리고 이 쪽지라는 것이 처음에 쪽지가 작성된 것은 찢어버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좌관을 통해서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해서 가피를 한 과정에 있었다는 것을 헌재에서 대리인단에서 이것에 또 주장을 했고, 예. 그리고 또 뭐 주목해야 될 것은 물론 뭐 3월에 그 안가 회동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12.3 계엄과 관련해서 계엄 모의를 한 것이 기억이 없다가 아니고 하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이렇게 예.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가 홍장원 전 1차장이 사직서를 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태용 원장이 홍장원 1차장의 말을 빌으면 그것을 내가 반려를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것에 대해서 사직서를 반려하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사직서를 처리를 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홍장원 1차장의 법정 헌재에서 증언한 것을 조태용 국정원장이 탄핵했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어떻게, 최 교수님, 어떤 일단 부분이 홍장원 눈에 띄는가요? 예. 1차장의 예. 그 메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약간 다른 증언을 한 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태용 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디에 적었느냐. 예를 들면 지금 2가지 쟁점이 되는 것 같던데요. 네. 1차적으로는 메모를 어디에 했느냐. 그리고 장소가 어디냐. 요거 가지고 이제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홍장원 차장은 공간에 뜰 같은데 이런 데서 이제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입구 쪽에 있었다는 얘기를 했고, 당시에 이제 지금 국정원장은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사무실에 있었다,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부분이고요. 예. 메모 같은 경우는 종이에 적어서 보좌관한테 줘서 그걸 정수하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뭐 포스트잇 같은 거 이런 데서 적어서 보좌관한테 줬다 이런 얘기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명단 자체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소가 어디냐, 어느 종이에 적었냐, 요게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뭐 디테일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후에 지금 조성현 그 단장이 옵니다. 예. 수방사 제1경비단장.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 국회에 출동했던 사람이에요. 예. 이 사람이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냐면 방첩사령관이 직접 명단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을 체포하라고 얘기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헌재가 직권으로 증인으로 좀 채택을 했어요. 양쪽 다 증인으로, 예를 들면 국회 측이든 윤석열 대통령 측이든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는데 헌재가 직권으로 채택한 이유는 의견이 다르니까 그럼 직접 가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직권으로 불렀기 때문에 예. 저는 이 사람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냐가 대단히 중요하다. 오늘 물론 국정원장의 발언이 100% 맞느냐, 저는 뭐 거기에 의심을 좀 갖고 있는데 어쨌든 국정원장과 홍장원 차장의 2가지 면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면 아마 조성현 단장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오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 국정원장 관련해서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건 아니라고 이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 본인 입장에서도 절차를 따라서 제대로 진행된 건 아니다. 간담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헌법 문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계엄이 선포되지 않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회의 관련해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제 국무회의 도착 당시에 모두 반대하고 걱정했다. 네. 그리고 반대보다는 이제 우려를 표했다. 이제 이런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체포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실체가 어떻게 규명될지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헌재가 지정한 오늘 마지막 변론 기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가로 좀 일정이 좀 더 연장이 될까요? 오늘 대통령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추가적인 신청했고요. 예. 그리고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반드시 증인 신청을 해서 이것을 심리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는 것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헌재가 지금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고 헌재에 보면은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 측에서 이것을 거부하고 증인 측에서 거부를 하면 이것에 대해서 보면 안 되는데 이걸 갖다가 하기 때문에 적법 절차에 어긋난다. 헌재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2번째는 지금 대통령 측에서 증인 신청한 것이 30몇 명인데 지금 8명밖에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방어권 차원에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침해를 받고 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다른 수단, 강력한 뭐 중대한 결단을 할 수 있다 중대한 이러는 결단이라는 것이더라고요. 것이 저는 네. 변호인 총 사퇴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선 변호인 또 선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상황까지 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도 추가의 기일을 한번 뭐 2번이나 3번 정도 그리고 나중에 최후 진술 한번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2, 3회 정도 더 해야만이 네. 이런 불공정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2~4차례 정도 좀 변론기를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헌재가 그건 결정할 문제죠. 평일을 통해서 결정하는 문제니까 예. 헌재는 헌법재판관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중대한 결단 얘기하고 이렇게 압박하고 협박하는 거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예. 헌재에 들어가 있는 재판관들 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다 동의해서 결정한 문제예요. 이게 한 사람, 예를 들면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혼자서 결정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평일을 열어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헌법 문란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형사재판도 아니고 꼼꼼히 따져가지고 몇 년형을 때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직책을 그만두게 할 거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헌 문란이 명확한 것만 보면 되는 거고요. 헌재에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한두 번 더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평일을 해서 한두 번 더 기일을 잡을 수는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건 이제 전적으로 헌재의 판단에 맡긴다고 저는 보고 아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자꾸 새로운 증인들을 채택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시간 끌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가지고. 근데 실제적으로 헌재 재판관들이 판단할 때 네. 이게 국헌 문란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을 굳이 직원으로 불러가지고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평일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들이 이렇게 압박하고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쯤 선고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3월 초나 3월 중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게 네. 이제 제가 전망하는 것은 한두 번 정도 더, 한 번 변론을 더 할 걸 예상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 번 더 예컨대 다음 주 화요일 목요일 정도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2주 정도 이제 논의를 해서 3월 초나 3월 중순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3월 초에서 늦어도 3월 중순쯤. 대통령 대리인단 입장에서는 6개월을 꼬박 채워서 예. 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예. 헌재 입장에서는 지금 4월 18일인가요? 두 분이 네. 지금 임기 만료로 퇴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것에 대해서 판결을 하려고 지금 속도감 있게 하는 것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쁘더라도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단심제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파면을 결정하는 아주 중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광장에 보면은 보수와 진보가 많이 시민들이 나와서 지금 결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재판이라는 것은 공정해야 되지만 공정하게 보여야 된다. 네. 그런 말도 하기 때문에 그 공정해 보여야 된다는 것은 적법 절차 원칙을 지키고 그리고 방어권을 보장하는 그런 모습을 헌재가 보이지 않으면 판결 이후에 어떻게 나오든 예. 이것에 불복하는 쪽이 50%라고 생각이 들면 상당히 이거에 대한 혼란이 또 크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이런 판결 이후에 국론 분열 이런 것을 생각하더라도 일정 부분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그런 역할을 헌재가 하기를 바랍니다. 예, 추가적인 방어권이 좀 필요하다 이제 이런 것이고 야당에서는 헌재 흔들기다 이렇게 이제 그렇죠.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예. 보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와서 변호인들이 얘기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헌재를 압박하거나 헌재의 공정성을 자꾸 의심하는 듯한 그런 발언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아마 오늘 끝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문영배 헌재 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모두 발언해서 예. 논의를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더 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끝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 한 번 더, 2번 정도의 변론을 더 하고 그리고 끝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한덕수 총리를 끝까지 증인으로 해달라 이렇게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해서 그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면 우리가 무슨 큰 결단을 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증인이 필요하다면 채택을 하겠죠.
그건 전적으로 헌재가 결정할 문제이고 헌재는 독단으로 누가 재판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의를 열어서 예. 모든 재판관들이 동의해서 결정하는 문제예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고 이런 말을 자꾸 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든 거기에 불복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행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자신을 향해서 쓴소리를 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제 국회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이제 배석자도 없이 이제 단둘이 이제 만나고 어떤 뭐 역할을 제의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최근에 비명계 비판을 의식한 이제 통합행보다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이어서 이제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임종석 전 실장과도 이제 순차적으로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통합행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지난 총선 때 비명 행사 그런 공천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표 1급 명실상부한 그런 체제가 완벽하게 구축이 되어 있고 여기에 뭐 문재인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런 것들을 보고 유시민 작가라고 그러죠. 유시민 작가께서는 김동연 지사를 보고 배은망덕하다. 또 김경수 전 지사를 보고 지도자 행세하지 마라. 예. 또 임종석 전 의원을 보고 다른 직업 알아봐라. 또 김부겸 전 총리를 보고 책 많이 읽고 있어라. 예. 이런 식으로 서로 그렇기 때문에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서로 갈등을 하지 말고 포용하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만나는 것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인데 예. 만나는 것은 뭐 당이 대선을 앞두고 하나의 단일 대우로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당내 어떤 경쟁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리고 당내 경쟁은 예. 상당히 치열하고 예. 특히 이렇게 김동연, 김경수, 임종석, 김부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움직이는 그런 기저에는 이재명 대표로서 과연 조기 대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로 인한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네. 갇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45% 정도를 해야만이 1, 2% 차이로 만약에 조기 대선에 치러한다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거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행보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네. 일단은 어떤 판이 벌어지면 전혀 새로운 양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통합행보와 별도로 판이 벌어지면 좀 양상은 달라질 수도 있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후보군 아닌가요? 후보군 중에 한 명이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출마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네. 보고요. 저는 뭐 출마하는 거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출마해서 선의 경쟁을 해서 경선하고 거기서 누가 후보가 되면 그분이 이제 민주당 후보가 돼서 대선에서 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이런 모습이 민주당에게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많은 민주당의 지지자들도 그분들이 나와서 경쟁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공격하고 국민의힘과 동일한 목소리로 같은 내용으로 공격을 하는 걸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만남이 결국은 그런 부분들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단합과 통합으로 만드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얘기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김경수 전 지사가 뭐 생각하는 어떤 정책적 부분이든 아니면 민주당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이든 이것도 공유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두 분이 함께 협력해서 민주당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함께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만남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다 순차적으로 김부겸 전 총리, 임종석 전 실장 등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공격을 했던 분들을 다시 만나기로 한 건 손을 내밀어서 통합연부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저는 이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는 언제든 열린 마음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그분들하고 협력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수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어떤 주장을 하든. 물론 모든 걸 수용한다고 제가 단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많은 부분 수용하면서 함께 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이제 혹시 있을 경우에 이제 어떤 잠재적인 후보군과의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또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